갑자기 우리 민족 문제에 관심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젊은 유권, 그러니까 젊은 한인 출신들을 그런 사기꾼들이 지금 후리고 다니면서 환단고기 그걸 또 약간 변형을 했더라고. 그래갖고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아메리카 인디언도 고조선 후예라고. 아, 나 돌아버리겠네. 물론 모든 인류는 그 성경에서 뿌리를 나누기 때문에 다 한 핏줄이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좀 아니잖아. 예. 아주 환장하겠어, 진짜. 우리가 소위 이제 유전적으로 그 우리 왜 몽고반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엉덩이에 나오는 파란 애기들이, 우리나라 애기들이 태어나면 엉덩이에 파란색 점이 나와. 그걸 몽고반점이라고 그래. 그게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그런 얘기는 있었어. 우리나라가 이제 유목민이었다. 그래서 특히 가야 쪽에 그 유목민의 끝이 가야였다. 그래서 가야에 정착한 사람들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철기 문명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소위 그 가야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약간 인종이 우리하고 달라.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간 피부 색깔도 약간 거무잡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눈썹도 짙고, 코도 크고, 약간 서구적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아토피에 시달려. 아토피나 이런 알레르기에. 그러니까 우리 남쪽의 공기에 안 맞는 거지. 자연 현장에 안 맞는 사람들이야. 그 가야 쪽 사람들이 그래. 약간 달라. 우리랑 뭐라 그러나, 뭔가 좀 달라.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나라에 몽고반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징기스칸이 우리의 후예라고 막. 우리한테 이두가 있었던 거지. 우리 이두를 보고 한자를 만들었다는 동. 미치겠어, 진짜. 왜들 이러지? 그 다음에, 우리의 한글이 소위 몽골 고어하고 통한대요. 몽골 고어하고 한글이 통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몽골의 고어를 활용을 했다는 거야. 그걸 적용을 했대나? 인용을 했대나? 그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그 책으로 쓴 뿌리 깊은 나무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몽골의 고어가 그러니까 왜 우리 반치음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이제 몽골어에서 기원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시대에 소위 세종이랑 같이 움직였던 과학자 있잖아. 세종의 모든 문제를 다루었던 과학자가 걔가 누구였냐면 고려의 왕족 출신의 과학자. 고려의 왕족 출신의 과학자였고, 고려가 이 몽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장영실이 고려의 왕족 출신이라는 거야. 왕족 출신의 노비였지, 바탕없는 노비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장영실이 고려에서 그런 과학기술을 공부했던 그 응축된 학문을 가지고 있다가 세종한테 발탁이 돼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됐던 그런 배경이 있고, 우리 고려가 몽골의 지배를 받았잖아.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그때 몽골어를 고려의 상류층은 다 썼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몽골의 발음이라든가 몽골의 그 소리 문자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반영을 했다. 그 얘기가 나와. 근데 그걸 가지고 징기스칸이 조선의 후예였다고 막. 그 사기꾼 그 박사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미국 가서 마지막에 그 강연할 때 좀 더 세게 아무한테나 후원하고 아무나 불러다 강연 듣지 말라고 한마디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하고 온 게 좀 아쉬워. 그래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각종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인 척한 사기꾼들이 뻑하면 미국의 한인사회 가서 모금을 해. 그냥 그 돈으로 막 뻘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난리도 아니야 지금. 이게 그 일본 애들이 만든 소위 환단고기의 부작용이야. 우리가 세계를 지배했다.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 예. 자, 그 환단고기. 그래서 우리 방에서 절대로 언급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프리메이슨하고 환단고기다.
우리 방에 누가 또 와가지고 프리메이슨하고 한당고기 얘기하면 나가라고 그래. 망치 부인한테 걸리면 너 블랙 당한다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주세요. 예. 자, 그 힐러리하고 클린턴 얘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새벽에 분명히 나한테 그러신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힐러리는 통제 가능한 권력이고 트럼프는 통제 불능 권력이다. 내가 얼마나 웃겼냐 하면 우리 게시판에다가 망치 부인은 힐러리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전쟁광인 힐러리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인 점수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글을 달았지. 그래서 트럼프는 평화주의자냐? 힐러리더러 전쟁광이라고 떠드는 애들아. 그러면 트럼프는 평화주의자야? 내 살다가 힐러리가 전쟁광이라서 트럼프 찍겠다는 미친놈들을 보면서 내가 망치 지가 신이냐? 내가 언제 신이랬어?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신이라고 여긴 네가 귀가 얇은 거지. 야, 내가 언제 나는 신이니까 날 믿어라 그랬어? 아이 새끼들 말이야. 왜 112에다 신고를 해? 망치가 내 가슴을 훔쳤어요. 아니면 119에다 신고를 하든가 망치가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지가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내 말을 덥석 믿어놓고 나한테 신이냐는 둥 따지고 지랄 연병이여. 내가 저 요즘에 너무나 서정적이 됐어. 나 진짜. 나 미국 가서 착한 척 하느라고 나 미국 가가지고 얌전한 척 하느라고 스트레스 이빨 받고 왔거든? 이게, 이거 이빨 일본 말인데 스트레스 만땅 이것도 일본 말이고, 이게 동네 말이 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스트레스를 완전히, 꽉 차게 받아왔어. 나한테 함부로 들이대지 마. 내가 요즘에 너무 착하게 굴었어. 자, 본론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지금, 힐러리하고 이제 트럼프가 있는데, 이 힐러리에 대해서 막 흠집을 내려는 애들이 하는 말이 힐러리가 전쟁광이라는 거야. 그러면 트럼프는 평화주의자냐고. 트럼프는 평화주의자야?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이 다 하는 말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 전쟁 난다야. 그 기사 좀 찾아와요. 내가 그 얘기 했잖아. 미국의 전문가도 인정했다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야.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미국의 전문가가 똑같은 그렇게 말을 했어. 힐러리는 전쟁 광일진 몰라도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여자는 아니야. 그 빌 클린턴 때도 계속해서 공화당에서 전쟁 일으키자고 할 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안 된다 했던 게 클린턴 부부라고. 힐러리가 전쟁 광인진 몰라도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여자는 아니야.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절반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 우리더러 무임승차한데,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더러 모든 비용을 우리더러 다 내란 얘기야. 그리고 뻑하면 주한미군 빼겠다고 협박질이고. 그 트럼프는 그런 평화주의자야? 어디서 이런 개소리가 나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과거와 그 과거에 천박하면 내가 논외로 할게. 자, 분명한 기준이야. 자,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국민들이 그 힘을 잡고 권력을 통제하는 게 발전된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뭐요?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 그게 진짜 민주주의야. 그러면 지금 트럼프 같은 애는 지금 공화당 전체에서 트럼프를 싫대. 그래놓고 자기네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어. 그리고 통제도 못해. 트럼프더러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만두게 못해. 결국 트럼프를 공화당은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트럼프는 한마디로 민주적인 질서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주적 시스템이라는 미국의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힐러리는 흠도 많고 잘못도 있고, 그리고 무슨 이메일 사건으로 뭐 발목도 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는 상식으로 통제가 가능한 인물이고, 힐러리는 상식으로 통제가 가능한 인물이고, 트럼프는 통제가 불가능한 인간이고, 그러면 이 미국의
시민 유권자들이 둘 중에 덜 나쁜 사람,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야. 미국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라고. 자, 이거 봐봐. 미국의 전문가,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요, 요거 제목이 바뀌었네요. 예. 제목이 그 연합뉴스 말고 다른 기사에선 뭐라고 나왔냐면,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반도에 전쟁 날 수도. 그렇게 썼었어요. 예. 예.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해런 연구원이 트럼프 주장을 반박하면서 트럼프 한반도에 전쟁 나면 주한미군 다시 투입하게 될 것. 좌우지간, 예. 그 트럼프가 뻑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떠들어. 그 주한미군 진짜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더러 돈을 더 내라는 거야. 근데 이 미국의 전문가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집권하게 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집권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게 아까 나왔던 뉴스를 약간 좀 변경한 것 같아. 논조를 살짝 틀었어. 근데 좌우지간 중요한 건 트럼프가 집권하면, 예, 트럼프가 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 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군 시스템을, 세계의 미군 시스템을 개판으로 만들 것이고, 그러면 그 틈을 노린 애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주한미군이 빠지면 전쟁 난다. 여기에다 연합뉴스는 방점을 찍은 건데, 지금 이 미국 전문가가 주장한 내용은 트럼프가 집권해서 이 미군들을 함부로 막 움직이면 세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그 얘기를 경고하는 거라고. 자, 트럼프하고 힐러리 중에서 왜 힐러리를 찍어야 되는가? 예. 트럼프와 힐러리 중에서 왜 힐러리를 찍을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단 하나야. 통제 가능하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사회에서 통제할 수 있냐고. 통제 못해. 박근혜보다도 더 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이 트럼프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고, 힐러리는 상식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힐러리를 찍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미국이란 사회가 상식적으로 유지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미국이 망하라고 트럼프 찍는 사람들,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도 망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도 망한다고. 미국이 망하라고 트럼프 찍고 한반도로 오겠대. 한반도도 망한다니까!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결국은 공화당이 트럼프하고 막 거리를 두고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계속 이제 트럼프를 비난하고 트럼프를 지원하지 않고, 그게 지금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의 자세야. 맞죠? 응.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에서는 대통령 선거하고 상원 하원 선거를 같이 하는데, 공화당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지금 후보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다가 자기도 떨어지겠다 싶으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후보 자격이 없다. 막 이러면서 트럼프를 막 욕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정상이니까 뽑아달라고. 나는 공화당이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트럼프 같은 인간이 공화당의 간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걸 막지 못한 정당이야. 한마디로 공화당은 민주적인 통제 능력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공화당은 민주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하고 민주적으로 이 통제되지 못하는 정당이야. 그런 정당의 후보가 상하원을 장악하니까 미국이 계속 망해가는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아니, 자기는 간판 대통령 후보를 지지 안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안 되게 막았어야지. 아니면 끌어내리든가. 그걸 못하는 공화당이 지금 상하원 의원을 차지하겠다?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되겠냐고. 우리는 미국하고 혈맹 관계이고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 위기에 더 내몰릴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의 공화당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트럼프란 인간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걸 막지 못했어. 그것만으로도 당신들은 민주주의에 무능한 거야. 그것만으로도 당신들은 권력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거야.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하는 일이 뭔데? 행정부 권력을 통제하는 거야. 자기네 당 후보도 통제 못하는 것들이 무슨 의회를 장악하겠다고 나와. 나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된 이상 공화당은 문 닫아야 된다고 봐. 한겨레에서 찾았네. 참, 이거 봐봐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기사가 달라. 미국 전문가,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등 공약 여러모로 실현 불가능. 이게 주한미군 철수하면 전쟁 난다는 게 핵심이 아닌데, 연합뉴스 봐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주한미군을 철수해서 전쟁이 날 거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틀은 거야.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친공화당 언론과 친미 언론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언론의 차이점인 거야. 주한미군 철수는 하나의 변수일 뿐이야. 하나의 변수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이 왜곡해가지고 국내에 전달한다는 거죠. 미국 전문가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서 전쟁이 난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 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망치 부인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언론의 중립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론의 중립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의 중립은 없어요. 중립이라고 이름한 친새누리당 언론이 다수이고 그 국민 편에 서 있는 양심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언론이 소수일 뿐이지 중립은 없어.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언론은 진실만 보도한다? 개뻥이야. 언론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 개뻥이라고. 언론은 지금 우리나라의 다수 언론은 권력의 편에 서 있어. 그 다음에 소수 언론이 국민의 편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 편인 소수 언론과 다수인 권력 언론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국면인 거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있는 거야. 나는 왜 우리 방송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까? 우리 방송의 특징이 지금 나와 있는 언론들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진실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잖아. 내가 무슨 정치인들이랑 다른 선을 갖고 있어서 뉴스 뒷이야기 이런 걸 푸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언론들 중에서 그 언론들을 쪼개서 진실을 찾아내는 그게 우리 방송이 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보는구나. 그리고 보고 신뢰하는구나. 라고 난 생각해. 한마디로 이 JTBC의 팩트체크를 우리는 2010년부터 해왔던 거지. 망맨이란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좌우지간. 그래서, 지랄하네? 전쟁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또, 지랄하네, 어디 갔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뉴스는 쏟아지고 있어요. 누구야? 뉴스의 시대 쓴 사람,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말하길, 어설픈 중립보다 정의 편에 서야 된다. 난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언론이 어설픈 중립에 쓰지 말고 중립이란 이름으로 객관적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에 편들지 말고 정의의 편에 서야 된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 망치 부인이 맨 처음부터 시사방송을 할 때 나한테 왜 중립적이지 않느냐는 거야. 내가 우리 방송에 이제 방송국에다가 설명글을 붙여놨잖아.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객관적인 보도할 때까지 나는 국민 편파 방송 하겠다. 그때 내가 2009년인가 써붙인 글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시사방송을 한다는 사람이 편파적일 수 있느냐는 거야. 내가 비웃었지. 야 씨발 니네는 전부 다 이명박 편파적이잖아. 너네는 이명박 편파적인 건 괜찮고 내가 국민 편파적인 건 잘못된 거냐?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방송은 쭉 국민 편파다 라고 나는 이제까지 주장해온 사람이야. 한마디로 권력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중립은 없어. 권력자 편이거나 아니면 피지배자 편인 거야. 나는 어렵더라도 피지배자 편을 선택한 거야. 다수의 언론이 권력자 편을 선택할 때 나는 약자 편에 쓰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야. 왜? 그게 내 신앙이야. 왜 망치 보이는 민주주의 얘기 잘하다가 자꾸만 신앙 얘기하느냐? 이게 내 신앙이야. 왠 줄 알아? 오늘 또 성경 읽어줄게. 야, 내가 깜짝 놀랐잖아. 예레미야서 22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의 왕궁으로 내려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이제 여기서 유다 왕이라는 건 이제 그 왕들에게 전하란 얘기야. 다 읽지 못하고 내가 골라 읽을게요. 3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하여라. 이 왕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도둑들로부터 도둑 맞은 사람을 지켜주어라. 너희와 함께하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그들을 해치지 마라.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서라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훨씬 전에 유다의 왕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왕들은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 도둑들로부터 도둑 맞은 사람을 지켜주어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이때 고아와 과부가 극빈자들을 얘기해. 그들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그들을 해치지 마라.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누가 떠올라? 세월호 그리고 백남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니네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이 왕국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악한 짓을 통해 왕궁을 짓고 속임수로 다락방을 올리며 자기 이웃에게 일을 시키고도 그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라고요? 악한 짓을 통해 왕궁을 짓고 속임수로 다락방을 올리며, 한마디로 건물을 막 지어 올리는 부동산 재벌들 얘기하는 거야. 자기 이웃에게 일을 시키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지 않은 사람은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네 집에 백향목이 많다고 해서 네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 네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는 왜 이제 이 왕들에게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가르치는 부분이야.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을 정직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얻는 데만 쏠려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있다. 그래서 니들이 망할 거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 날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강도당한 사람을 압제자들로부터 지켜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크게 노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벌써 기원전 500~600년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의 역할이야. 나는 이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권에게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하는 거야.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 있나요? 불교 경전에 권력자들을 경계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나요? 내가 불교 경전은 잘 못 읽어봐서, 예. 뭐 이걸 갖다가
유태인의 신화집에 나오는 이야기군요. 잘난 척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찾아와 봐봐. 이게 그 논어에도 보면 이 논어나 동양의 책에 보면 이런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나와. 올바른 그 뭐라 그러나 정치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기원전 5세기경에 다 완성이 돼요. 기원전 5세기경에 내가 불경은 안 읽어봤는데 논어에는 분명히 나와. 올바른 정치가 뭐냐. 결국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게 정치다. 그게 논어의 핵심이야. 논어의 핵심, 한마디로 공자와 맹자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게 정치의 핵심이다. 그거야. 그리고 여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끊임없는 올바른 아까 누가 물어봤어.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야. 강도당한 사람을 강도로부터 지켜주고 도둑 맞을 사람을 도둑으로부터 지켜주는 거, 그게 정의라는 거야. 내가 뭐라 했어?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나는 무조건 약자 편이다. 그래야 강자가 약자를 침탈하지 못하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나는 무조건 피해자 편이다. 그래야 내가 강자에게 당할 때, 내가 피해를 받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 그게 정의야. 정의로운 사회가 그런 거야.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거,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정의야. 불경에도 나오고 논어에도 나온다면 그게 정의야. 근데 왜 정의롭지 않은 놈들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떡검을 얻어먹으려고 그런 추잡한 짓들을 하냔 말이야. 이게 성경도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해요. 아시아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하고 논어하고 많이 통해. 성경이랑 그 다음에 논어랑 그 다음에 그 도경, 도덕경, 도교의 경전이 도덕경인데 그 도가 사상에 보면 성경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인간들이 탐욕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이 물건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결국 성경도 그 도교 사상이나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땅의 권력자들은 성경을 아주 악용을 해요. 성경을 아주 악용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네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럼 왜 김대중 노무현 때는 순종 안 했는데?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때는 왜 순종 안 했는데? 독재 권력에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 하나님은 권력에게 약자를 돌보고 강도당한 자로부터 강도를 막아주고 도둑 맞을 사람에게 도둑을 막아주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얘기했어. 그게 권력이야. 그러지 않은 권력은 철저히 망한다고 그랬어. 어디서 순종하라는 개소리라고 한 적 없어요, 씨발. 또 최순실 얘기 나왔어.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서 최순실이 뭐 최태민의 종교적인 후계자다. 그래가지고 최순실이 그렇게 무당을 불러들이라고 한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최순실이 무당을 불러들였다라는 증거 있냐고. 또 최순실이 무당을 드리는 과정에서 정말로 불러일으켰는지, 또 무당을 불러서 그 과정이 불법인지. 막말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 국회에서 기도회 하듯이 소위 구술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 어떡할 거냐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만약에 모든 국회에서 종교활동이 금지된다면, 불자들의 모임도 안 되고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도 안 되면 거기에 구술할 수 없어. 그런데 그 국회에 들어가서 구술했다. 그거 종교의 자유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나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그 국회에 가서 구술한 거,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굿이 불법이야? 불법 아니야. 우리나라 굿이 지금 불법이 아니라니까. 종교의 자유 때문에. 결국은 뭐냐? 그냥 그 공허한 메아리야. 공허한 메아리라고. 쓸데없이 계속 최순실을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 2012년에도 그 뭐 박근혜가 구술했다. 그러면서 막 떠들었어. 근데 그게 뭐? 구술했는데 뭘 어쩌라고? 굿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 그게 다 불법이야?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박근혜의 범죄,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지금 경찰청장이 위증을 했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그 당시에 그 사건 발생 당시에 그 보고서가 없다. 그걸 정확하게 뭐라 했냐면 상황 속보. 경찰이 30분 단위로 상황 속보를 만드는데 그 백남기 농민의 사고 당시에 상황 속보는 폐기돼서 없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어. 증언을 했어. 그런데 그게 위증이라는 증거가 나왔어. 왜 이 상황 속보가 없다라고 우겼어야 됐냐면 거기 그대로 나와. 경찰 속보에 70대 노인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지금 물대포로 인해 뇌출혈로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 그런 내용이 상황 속보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 때문에 그 한국경제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다른 신문은 못 봤고 한국경제에서 봤어.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 집행할 명분이 없다. 야, 벌써 내려갔네. 한국경제 아니고 한국일보였나? 여기 있다. 한국일보였네. 한국일보. 고 백남기 씨 부검 집행 명분을 잃었다. 물대포의 부상 경찰 속보 드러나. 이게요, 어느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밝혀낸 거야. 그런데 그 국회의원 이름도 제대로 안 나와. 만약에 무슨 이재명이나 정청래가 했다라면 모든 언론이 받았을 텐데 이 국회의원 이름도 제대로 안 나와. 자, 7시 10분에 쓰러졌다. 30분 단위로 작성. 뇌출혈 증세, 호흡기 부착 등 내용이 들어있고 빨간 우의 내용은 전혀 없다. 미국의 강 전 청장이 9시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 청장은 국감장에서 상황 속보 없다. 이 전부 다 위증이라는 거야. 야당과 유족이 위증 협의로 검찰 고발 예정이다. 예. 고 백남기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앞세운 경찰의 부검 강행 논리가 정면으로 위협받게 됐다. 경찰 스스로 상황 보고서에 이미 사건 당시 상황이 백 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며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파기했다고 밝힌 경찰의 그간의 행태를 감안하면 은폐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18일 공개된 경찰 상황 속보에는 이거 봐. 이렇게 18일 공개되냐. 이게 어느 국회의원이 밝혔는데 국회의원 이름이 한 번밖에 안 나와. 누군지 알아봐봐. 여기 공개된 경찰 상황 속보에는 오후 7시 10분에 SK 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서 70대 노인이 뇌진탕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어 구급차를 요청했다. 이게 오후 8시의 보고 내용이고 백 씨가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다. 이게 오후 10시 거고 백 씨가 경찰 물포에 맞아 부상을 당해 후송됐다. 이게 11시 20분이고 이런 민감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 직접적인 사인을 가늠할 수 있는 정황, 즉 뇌출혈 증세는 물론이고 부상을 유발한 원인, 경찰의 물포도 지목됐다. 이날 상황 속보는 당일 현장을 관리하던 서울경찰청 정보과 직원 8명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같은 날 이 뉴스가 도배가 돼야 돼. 오늘 같은 날 이 뉴스가 도배가 돼야 된다고. 현직 경찰청장이 위증을 한 문제야.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는 주진우의 최순실 일가에 대한 인터뷰만 돌고 있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상황 속보 이야기가 오늘 만국에 퍼뜨려야 되는 날, 주진우가 최순실 따라가서 인터뷰했대. 내가 그거 다 봤어. 기사. 별 내용 없어. 별 내용 없어. 그걸 인터넷에서 그냥 죄다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젊은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최순실을 가리네. 뭘 가려? 니네가 그런 식으로 최순실에 빠져서 명백한 박근혜와 경찰의 범죄를 못 잡고 넘어가고 있잖아. 어? 진짜 너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야? 어?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한 최순실 문제를 무시하고 별로 안 중요한 경찰청장의 위증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거야? 경찰 살수차 운용 지침 어긴 거 숨기려고 상황 속보 은폐했나? 저런 기사가 지금 오늘 대대적인 핫 이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최순실이네 딸이 그렇게 초호화 생활을 했다. 그게 왜 우리의 메인 뉴스가 돼야 되냐고. 그런 미친년들이 미친 짓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정부가 법을 어겼다, 그걸 갖고 싸워야지.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김정우 더민주 의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걸 자료 요청해가지고 받아서 밝힌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인터뷰의 주인공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런 사람이 인터뷰의 주인공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잘했다라고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맨 미친놈들이 그냥 말로만 주둥이로만 까고 다니는 그런 애들에만 환장하지 말고 묵묵히 일해서 이런 자료 얻어낸 이런 의원들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홍보해주고 그래야 대한민국에 쓸만한 정치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 갖지 않아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대 총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를 이대 총장 사퇴로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거야. 어? 지금 최순실이 돈을 얼마나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최순실의 불법이 뭐냐를 찾아내라고. 그래서 검찰이 최순실을 구속하게 하라고. 그거 아니면 입 다물으라고. 우리가 재벌가의 미친 연놈들이 얼마나 호화스럽게 약쟁이 짓을 하는지, 섹스 파티를 하는지 알면 뭐하냐고. 우리랑 무슨 관계야. 권력의 불법, 권력이 국민 세금으로 불법한 내용, 그것만 잡고 떠들어도 시간이 모자라. 집중 좀 하자고. 집중 좀. 유병헌 사망 때랑 뭐가 틀려? 성환종 때랑 뭐가 틀려? 결국 결론 없는 떠드는 거야. 결론 없이 떠들어대는 주요 이슈를 가리는. 지금의 주요 이슈는 지금 민중의 소리에서도 지금 막 백남기 농민 관련 기사가 올라오고 있나 보죠? 예. 자, 일단 요 기사 마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게 내가 아침에 볼 땐 이 기사가 유일했어. 이날 상황 속보는 당일 현장을 관리하던 서울경찰청 정보과 직원 8명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집회 시위는 경찰 수뇌부와 관련 부서의 관련 내용이 실시간 전파되는 점에서 당시 강식면 경찰청장 및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경비 수사 담당 간부들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전체 간부들에게 뿌려준다는 얘기야. 하지만 강 전 청장은 지난 6월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100시 부상 사실을 9시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것도 위증이죠. 이 새끼한테 구상권 청구해야죠. 이 때문에 야당은 그동안 줄곧 사고 당일 상황 속보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폐기했다며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지난 6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도 30분 단위로 상황 속보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황 속보의 존재가 일부 드러난
드러난 건 김 의원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공개하면서다. 자료에서 경찰은 백 씨가 물대포를 맞은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30분 단위로 작성되는 상황 속보에도 언급이 없었고 오후 9시 20분에서 비로소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요게 이제 이 자료에 나온 거야. 사인 규명의 핵심 내용이 담긴 18보, 22보, 25보를 쏙 뺀 셈이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일 국감에서 현재는 없다고 천명한 뒤 이번에 상황 속보가 공개돼 이 청장은 위증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상황 속보를 생산한 정보부서에서 문서를 공식 폐기한 만큼 당일 보고를 함께 열람한 다른 부서에 유출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담당 부서 보고서를 근거로 답변했기 때문에 국감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랄? 예. 상황을 알면서 지금 국회에 나와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을 만드는 거야. 입법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행정부를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부를 불러다가 국회에서 국정 질문을 했는데 이 새끼들이 구라를 쳤다. 이거 고발 내용이야. 국회에서 위증하면 이거 위증죄야. 이거 심각한 범죄라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게 정부의 예결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거. 그래서 국회의 주요한 3가지 역할이야. 그 중에 하나 있는 그 중에 하나 있는 이 국회에서 행정부를 비판하는 기능, 감시하는 기능, 여기 나와서 위증했다? 이거는 철저히 처벌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라면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하거나 적어도 사퇴하거나 총리가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해야 되는 문제야.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때 정부 관리가 나와서 이따위로 위증을 했다. 그러면 한나라당이 물어뜯어서 총리가 사퇴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문제야. 근데 왜 박근혜 땐 그렇게 안 하냐고. 자, 근데 봐요. 망치님. 근데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낀 게 야당이 의혹을 넘어선 확실한 비리를 여러 가지를 그냥 늘어놓기만 하고 강력하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하던데요. 증인도 위증을 우습게 하고 이게 야당 탓이냐고. 야당 탓이냐고. 언론에서 이슈를 만들어줘야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그걸로 더 공격해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최순실 얘기만 하고 있었잖아요. 최순실 태그만 달고 앉아있고 야당 의원들이 막 문제를 찾아서 그 발표를 해도 그게 뭐가 솔직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어. 야당 의원들이 중요한 발언들 많이 했어.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앉아있는 거잖아. 그건 언론 기사들이 그 야당 의원들이 한 말들 중에서 딱 이거 중요한 건데 잡아갖고 기사를 써줬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해석하고 기사가 없었잖아. 뭘로 도배하느라고. 최순실 스캔들 도배하느라고. 이건 야당 의원 탓이 아니에요. 야당 의원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 관련 자료들을 모아 보도하는 그런 언론이 썩어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보고 못 알아들은 거고 다 같이 낙검수 시키는 대로 최순실 해시태그나 달고 있었잖아. 자, 그 다음 상황 속보 관련 지금 야당 이철성, 강신명 등 경찰 수뇌부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야당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이 못 알아보는 거야. 이철성, 강신명 등 경찰 수뇌부 위증죄로 고발, 안행위원 등 경찰 지휘라인 조직적 거짓말, 이철성 사퇴해야, 당연히 사퇴해야지. 얘는 구속시켜야 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9일 경찰의 백남기 상황 보고서 은폐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신윤균 단장 등 경찰의 전현직 지휘부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뇌부가 국회에서 폐기했다고 주장하던 상황 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경찰이 고의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인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최초 경찰은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다가 이후 폐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이후 김정우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경찰의 답변서에 일부를 공개하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런 게 193원이지. 이런 게 193원이야.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안 하고 문재인만 물어뜯는 박지원, 내가 네 과거를 알아.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원에 제출된 상황 속보 외에 현재 확인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문건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강신면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경찰청장 등이 백남기 농민 부상을 저녁 9시가 넘어 뉴스 자막방송으로 부상 상황을 알았다라고 답변한 부분 등을 지적하며 관련 경찰 지휘라인 모두가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나아가 모든 상황을 직접 종합해 봤을 때 경찰 지휘부는 사고 직후 백남기 농민의 부상 상황을 인지했고 병원 후송 과정과 치료 과정에 처음부터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이례적인 경찰의 유기적인 초동 대응을 백선아 교수의 수술과 치료, 사망 진단서 작성까지 관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진상규명은 방기한 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경찰청장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회 위증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 대해서 경찰의 과잉 공권력에 희생된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야3당이 요구한 특검 도입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거 봐요. 아까 야당이 뭐하냐. 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야당에서 진짜 열심히들 싸웠어요. 근데 아무도 보도해주지 않은 거야. 국민들이 관심도 없었고. 예. 경찰이 은폐한 상황 속보에 백선아 집도 기록도 담겨. 자. 그날 이 뇌수술, 예. 그 뇌수술 담당 의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백선아를 불렀느냐 이걸 밝혀내야 돼. 경찰이 은폐한 상황 속보에 백선아 집도 기록도 담겨있다. 경찰 서울대병원 긴밀히 백농민 상태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예, 자 민중총궐기 관련 상황 26보.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경찰이 은폐한 상황 속보에 따르면 경찰은 백남기 농민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백선아 교수가 수술을 집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경찰과 서울대병원 측이 백농민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민중의 소리가 단독 입수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 속보에 따르면 작년 11월 14일 오후 11시 35분께 전파된 상황 속보 26보에는 신경외과장 백선아 집도로 응급수술 준비 중이라는 상황이 기록돼 있다. 이 시간대는 그러니까 백선아가 처음부터 투입되면 안 되는 수술이야. 그런데 백선아 집도로 수술이 준비 중이라는 걸 경찰이 알았어.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백선아가 원래 담당도 아니고 비번이었는데 그날 등산복 입고 와갖고 불려와서 수술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경찰이 알았어.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예. 당시, 자, 상황이 기록돼 있다. 이 시간대는 백농민이 수술실로 이동하고 있을 때로 백농민의 수술이 시작되기 이전이다. 당시 백농민 가족을 제외하고 백선아 교수의 수술 집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경찰과 서울대 병원 측이 백농민 수술 관련 정보 등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후 9시에 전파된 상황속보 20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 중이란 상황이 기록돼 있다. 경찰은 오후 9시 이전부터 서울대병원을 통해 백농민의 위독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해와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백선아 교수가 백농민 수술을 집도해줄 것. 어머, 여기 나오네. 해와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백선아 교수가 백농민 수술을 집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네. 여기 나오네. 구은수의 지시를 받고 해와경찰서장이 서울대 병원장에게 백선아 교수가 집도하게끔 요청을 했다는 거야. 야, 여기 나오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월 9일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드러나 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수술을 해도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백농민을 등산복 차림의 백 교수가 갑자기 나타나 수술을 권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서울대 병원 간에 긴밀한 연락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백남기 농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가능성이 없다 그래도 일단 수술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백선아 교수를 투입한 거지. 우리 때도 다른 모든 의사들이 우리 제부가 가망성 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야. 투쟁본부는 부검 논란이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에 주목되고 있다. 정확하게는 백 교수의 사망진단이 아니죠. 왜 자꾸만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라고 그래. 사망진단서 쓴 놈이 따로 있는데. 백 교수가 백농민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지침을 어기고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한 후 부검 논란이 불거졌다. 요 부분은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서울대 병원의 입장이지 이게 백선아 입장이 아니라고. 레지던트가 한 건데 왜 이런 식으로 경찰은 해당 사망 진단서를 근거로 백농민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며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백농민 유족을 비롯한 법률, 의료, 시민단체 등은 민중 총궐기 당시 영상자료와 진료 기록 등으로 충분히 사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부검이 불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사망 진단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대 병원 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후 백농민 사인이 외인사가 맞다고까지 판정했지만 백 교수는 가족들이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사를 주장했다. 이것도 백 교수의 주장이 아니라 서울대 병원의 주장이잖아. 그걸 백 교수한테 발언을 시킨 거잖아.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며 진단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이걸 백선아한테 전부 다 덮어씌워서 백선아를 마녀 사냥한 거예요. 그치? 서울대 의대 동문을 비롯한 대다수 의료계 전문가 등이 백농민 사망진단이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도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꿋꿋이 병사를 고집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백농민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찰과 서울대병원 측이 백농민이 병원에 후송된 직후부터 긴밀하게 연락을 해온 점, 서울대병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다는 점, 당시 서울대병원장에게 백선아 교수 수술을 요청했던 해와경찰서장이 지난 1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과 서울대병원, 정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백선아 교수의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확하게 우리가 다른 기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망진단서는 백선아만 개입한 게 아니야. 서울대 치료부원장이라는 놈이 있었어. 치료부원장하고 백선아하고 이 레지던트가 의논을 해서 적은 거야. 그런데 백선아에게만 모든 문제를 지금 몰고 갔고요. 중요한 건 이 치료부원장과 레지던트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 어떤 주사를 놓기로 합의를 봤어. 그런데 그때 넣은 주사가 문제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 그지? 진료부원장. 그 진료부원장이 하루 전날 요 레지던트한테 무슨 그 승합제인가? 어떤 주사를 놓기로 합의를 했다.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걸 기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놓은 주사 중에 사망 하루 전날 놓은 그 칼륨 주사가 그 칼륨 주사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야. 그 관련된 관련된 저기 뭐야 기사 좀 갖고 와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남기 문제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명운동 중이잖아요. 현재 서명운동 많이들 하셨나요? 제가 그냥 사진 보내달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셨어요. 예. 지금 그 백남기 저기 특검 그 서명 아직 안 하신 분들 빨리 주소 올려주시고요. 예. 그 칼륨이 백선아가 계속 서울대병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마녀 사냥인가요? 백선아가 부원장이든 원장이든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닌가요? 망치님은 계속 백선아가 죄가 없는 듯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불만이세요. 백선아란 사람을 내가 겪어봤다고. 백선아란 사람을 내가 겪어봤는데 그 사람은 단체의 입장을 존중하는 사람이야. 무엇보다 백선아가 맨 처음에 뇌사 판정을 했잖아.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가망 없고 장기 부전이 올 수 있다고 인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니스님. 예? 그랬던 사람이 지금 병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본인의 뜻이 있는지 아닌지 본인의 뜻이 아니라 지금 병원의 입장대로 밝히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백선아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을 보고 백선아를 판단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선아란 사람은 그렇게 환자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백선아라는 사람이 내가 미국에서 방송할 때 안 본 모양인데 유니스란 사람은 이 사람이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중요한 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백선아 이야기 내가 뉴욕에서 했으니까 그때 많이 못 봤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백선아란 사람이 입원 지시를 내려도 백선아란 사람이 입원 지시를 내려도 밑에 있는 그 의사들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게 종합병원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건 지금 백선아란 사람이 병원 안에서 실세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병원에 수시로 입원해봐서 알아. 우리 가족들이 병원에 수시로 입원해봐서 아는데 입원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가 즉각 처리되지 않았다. 그거는 뭐냐? 병원에서 백선아란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야. 일단 좀 들어봐. 안경을 삐뚤어 썼어요? 무슨 안경이 삐뚤어 썼어?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해서 블랙이야. 너는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해서 블랙이야. 예. 자, 지금 계속해서 또 백선아로 마녀사냥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겪은 백선아야. 내 제부가 내가 감옥에 간 다음에 한 달 만에 교모세포종이라는 급성 뇌종양에 걸려. 그 진단이 12월 말에 나와. 11월 16일에 내가 잡혀가고 12월 말에 그 진단을 받아. 그리고 7월 7일에 사망을 했는데 그 병이 진단 나오고 6개월을 못 사는 병이야. 급성 뇌종양이라 뇌가 다 허물어져서 죽는 병이야. 근데 그 뇌종양 전문의인 백선아가 우리 담당 의사였던 거야. 근데 이 백선아 교수가 우리 제부를 보고 입원해서 치료하겠다. 응급실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개무시를 하고 입원을 안 시킨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와갖고 막 백선아가 화를 내면서 왜 아직도 입원을 못했느냐 이러면서 화를 낸 적이 있었어. 그 다음에 그 백선아라는 사람이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그게 백선아인지도 몰랐고 그 사람이 주치의인지도 몰랐대. 왜? 혼자 왔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입원할 때 언제나 주치의는 대대적으로 애들을 몰고 다녔어. 밑에 쫙 뭐 레지던트부터 인턴들까지 쫙 줄 세우고 다니면서 세과시하고 막 밑에 있는 레지던트가 막 다발다발 보고하면 한마디 띡 하고 가는 그게 그래놓고 하루에 몇십만 원씩 특진비를 받아. 근데 이 백선아란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고 혼자 다녔고 그 다음에 날마다 왔다는 거야. 그것도 설 연휴 때. 설 연휴에도 날마다 와서 이 사람은 환자를 돌본 거야.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주치의인 걸 아는 거야. 왜냐하면 되게 그 밑에 있는 의사가 불친절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빨리 그냥 퇴원하라고, 요양원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백선아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 입원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의사들이, 레지던트 밑에서는 그 방사선 치료 안 해준다는 걸 백선아 교수가 막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강요해서 입원한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뇌종양은 그 이후로 더 진행되지 않았던 거고. 이게 우리가 겪은 백선아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백선아란 사람은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남달리 높은 사람이야. 끝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병원 안에 세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병원에서 이 사람이 별로 돈이 안 되는 환자들에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다지 존중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아는, 예. 그런 사람이 치료하고 나와서,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뇌사다라고 판정을 했어. 그런데 1년 뒤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치료하는 전 과정에서 외인사를 기준으로 보험 청구도 했고 그랬어. 근데 맨 마지막에 뭔가 있었던 거야. 뭐냐면 진료부원장이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그 전날, 사망하기 전날 어떤 주사를 놓기로 해. 그때 백선아가 없어. 무엇보다 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병원에 여러 번 입원해본 사람으로서 여러 진료를 동시에 받아본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가령 신부전증, 신장투석, 이거는 백선아가 얘기할 수 없어. 내가 병원에 여러 번 입원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건데 백선아는 뇌 전문의야. 신경외과 의사라고. 그러면 신장투석 부분에 대해서는 신장내과가 따로 있어. 신장내과 의사가 발표를 해야 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신장내과 신장투석을 안 해서 죽었다. 이건 누구의 입장이냐? 신장내과의 입장인 거야. 지금 거기다가 이 사람은 뇌출혈이야. 그러면 뇌출혈 전문의가 담당 의사가 돼야 돼. 근데 왜 뇌종양 전문 의사한테 이걸 맡겼겠냐고. 처음부터 서울대 병원장이 백선아에게 엿먹으라고 이 일을 시켰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백선아란 사람이 끝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이용했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백선아를 빼고 했다는 거고. 이게 기사로 나와 있는 팩트들이야. 내가 경험한 백선아란 사람의 인간성이 있고, 그리고 기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건대 지금 민중의 소리나 많은 진보 세력이 백선아가 직접 사망 진단서를 썼다는데, 사망 진단서를 쓴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 레지던트 3년차. 얘가 사망 진단서 써놓고 잠적을 했대. 그런데 잠적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 잘려. 그런데 지금 당연히 잘려 있어야 될 레지던트가 서울대 병원에 돌아와서 전화번호 바꾸고 일하고 있대. 이게 말이 되냐고. 레지던트 3년차가 지 멋대로 병사라고 써놓고 잠적을 했어. 그래놓고 백선아하고 치료부원장이랑 상의해서 병사라고 썼다. 그렇게 적어놓고 애가 사라졌어. 그래서 모든 언론을 백선아가 다 욕을 먹었어. 한 달 가까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근무하고 있대.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이거 병원의 체계를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그럴 수 있냐고. 레지던트 3년차가 그렇게 지멋대로 진단서 써놓고 잠적하고, 그래서 자기 위에 그 주치의의 이름을 적어놓고 튀어서 주치의가 모든 똥바가지를 뒤집어 썼는데 와가지고 전화번호 바꾸고 일할 수 있냐고. 다른 종합병원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그럴 수 있냐고. 레지던트가 완전 바닥은 아니에요. 인턴이 있고 그 위에 레지던트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 이게 지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백선아 농민이 죽었어. 그러면 다 같이 누구를 욕해야 돼? 박근혜 정부의 경찰을 욕해야 돼. 그런데 모든 언론이 다 같이 누구를 희생양 삼았어? 백선아. 이상하지 않아? 백남기 농민이 죽었어. 9월 25일에 사망을 했어. 그럼 그날부터 박근혜와 경찰이 욕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서울대 병원장과 백선아가 그 다음부터 모든 언론의 적이었어. 이상하지 않냐고. 그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냐고. 다 같이 그렇게 백선아를 욕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나처럼 우리는 내가 병원에서 40년을 하여튼 입원을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알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 이게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뇌종양 전문의가 왜 뇌출혈 주치의를 맡아? 또 그 다음에 신부전증은 뇌출혈 전공의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서울대병원 체계라면. 그건 신장내과 의사의 입장인 거야. 아, 내가 지금 서울대병원 체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은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아니, 병원 관계자들한테 물어봐. 종합병원의 간호사나 의사들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신부전증 진단을, 신부전증 결정을 그 뇌종양 전문의가 하는 거 맞냐고 한번 물어봐봐. 말이 안 된다니까. 이런 걸 협진이라고 그래. 치료 부원장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야. 여러 과에서 와서 신장내과도 오고, 심장내과도 오고, 신경외과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팀에서 모여서 종합치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 부원장이 필요한 거야. 물어봐봐.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 놓고 모든 책임을 백선아한테 지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너무 백선아로 몰고 가길래 내가 이거 방송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내가 아는 백선아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내가 미국에서 생방송 했던 이유가 이거야. 뭔가 잘못됐다니까. 박근혜와 경찰이 욕먹어야 되는데 모든 언론이 다 같이 백선아를 물어뜯고 있었어. 변명도 안 하는 그 노인네를, 그 의사를. 아직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맞고 내가 틀렸을 수 있어요. 모든 기자들이 맞고 내가 틀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맞고 내가 틀렸을 수 있는데 나의 경험과 내가 아는 병원 시스템으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무엇보다 그 레지던트가 잠적했으면 사표 쓴 거지. 돌아와서 전화번호 바꾸고 일하고 있다는 부분이야. 그 쓴 거는 레지던트인데 그 욕을 왜 백선아가 먹냐고. 백선아, 백남기 사망진단서 책임 내가 지겠다. 저 백선아라는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의 책임을 자기가 대신 진 거야. 진단서 쓴 놈은 따로 있다니까.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수 있어요. 백선아가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고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사람 얼굴을 좀 보거든. 내가 사람 얼굴 좀 보는데 그런 얼굴로 그렇게 나쁜 짓 안 해. 무엇보다 그렇게 사악한 놈이면 이 모든 욕먹으로 앞에 나오지 않아. 내가 48년 동안 살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진짜 나쁜 놈이라면 이렇게 욕먹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오지 않아. 자, 지금 상황은요. 지금 백선아에 대한 비난이 불릴듯 일어난 것도 그 주진우 기자가 백선아 무슨 방송을 하면서 이 진단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게 이슈가 됐어. 그래서 백선아를 막 욕을 하면서 박근혜 욕을 안 먹인 거야. 그러더니 백선아 얘기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일주일 만인가 그 얘기를 정리를 했어. 그 뒤로 백선아 욕이 안 올라오더라고. 그러자 그때부터 뜬 게 최순실의 스캔들이야. 이 또한 주진우 기자가 특별 취재했어. 우연일까? 이게 우연일까? 나는 주진우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 안 해. 주진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주진우의 기사를 이용해서 주진우의 팬들, 한마디로 그 주진우, 그러니까 낙곰수 옛날에 그 2012년 대선 말아먹었던 그 팀이
주진우의 기사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걸 이슈로 만들고, 막 이슈로 만들고, 그래서 주진우의 주장이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가려? 그럼 낙곰수 1000만 팬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박근혜를 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보는 상황은 그래. 내가 지금 보는 상황은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011년에 주진우,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이 하는 낙곰수가 4월 달에 떴어. 그런데 분명히 9월 말까지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 B급 언론이라면서 별로 관심도 못 받았어. 그런데 그 박원순 시장을 내가 이제 박영선하고 천정배하고 경쟁 붙여서 천정배 떨어뜨리고 박영선 만든 다음에 박영선하고 박원순을 이제 붙이기로 한 거야. 경쟁을 붙이기로 했어. 근데 박원순은 새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문성근 쪽에다가 막 뭐라고 그런 거야. 그때 2011년에. 아니 도대체 시민의힘, 그러니까 그 100만 밀란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시민 그 투표인단에 들어가서 박원순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내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문성근이 급하게 어머니 초상 치르다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막 시민들이 가서 그 선거인단이 되고 그래서 박원순이 이겨. 그 시민 투표로. 그때 시민의 날개 이름이 아니었어. 100만 밀란이었어. 100만 밀란으로 그 박원순을 시장 후보를 만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때 낙곰수가 끼어. 내가 이미 박영선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박영선, 박원순의 그 무슨 인터뷰 방송을 했어. 둘을 데려다가. 그때 둘을 데려다 놓고 박영선을 막 그 못되게 굴어갖고 박영선한테 박영선이 중간에 녹음하다 말고 뛰어나간 거야. 그런 일이 그때 있었어.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한테 들은 얘기야. 박원순 쪽에서 동행한 사람한테 들은 거야. 박영선이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너무나 모욕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열받아갖고 중간에 나갔었다는 거야. 그러다 들어갖고 이제 녹음을 마쳤다. 그 녹음이 갑자기 뜬 거야. 그 전에 낙곰수가 유명하지 않았어. 찾아봐. 그 박영선, 박원순 인터뷰 방송한 내용 그때 낙곰수가 대대적으로 알려진 거야. 그전에는 거의 몰랐어.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 박영선, 박원순 인터뷰를 했고 박원순이 이겼어. 근데 박원순이 이겼던 건 내가 그 문성근 선수한테 100만 밀란 동원해서 시민투표인단 가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가입해서 시민투표인단 덕분에 이긴 거야.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첫째 주에 낙곰수 다운받은 게 150만이었다니까. 150만도 안 들었단 얘기야. 이건 정확한 기사로 나와 있는 거야. 2011년 11월 첫째 주까지 2011년 11월 첫째 주까지 낙곰수가 150만도 안 듣는 방송이었어. 그 150만이 들었다고 그가 기사가 됐다니까. 그런 팟캐스트였어. 그런데 갑자기 11월 둘째 주에 그러니까 나는 11월 26일 날 선거 끝나고 27일부터 방송을 접었어. 대상포진 걸렸다고 핑계대고 한 달 동안 방송을 안 한 거야. 내가 타겟이 될까봐. 그런데 11월 첫째 주에 낙곰수 150만 다운 기사가 나와. 11월 둘째 주에 300만 다운이라고 기사가 나와.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에 600만 다운이라고 기사가 나와. 정확히 2배씩 느는 거야. 11월 넷째 주에 1000만이 다운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00만? 그럼 5천만 중에 5명 중에 하나고 20살 밑에 있는 애들 빼고 나면 4명 중에 1명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어. 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1000만이 다운받았대. 뭔가 이거 기계 돌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낙곰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모든 기사를 찾아봤지. 그랬더니만 흐름이 보여. 그리고 계속 나의 반대편에 섰던 놈들. 내가 박영선 지지하면 천정배 지지하고 내가 박원순 지지하면 박영선 지지했던 그 놈들이 낙곰수를 막 띄우면서 미건수로 가자 댓글 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지. 이거 낙곰수를 띄우는 놈들이 따로 있다. 그것들이 미건수를 만들어. 그래서 미건수를 만들어갖고 그 미건수에 10몇만 명을 모은 다음에 그 미건수를 딱 만들어서 정봉주를 막 띄우길래 내가 정봉주 너무 띄우지 마라. 다친다. 그리고 2주 만에 정봉주가 징역을 가.
그리고 나서 무주공산인 이 낙곰수를, 그러니까 그 미관스를 누가 관리했냐?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터뜨린 안민석. 최순실 게이트 터뜨린 안민석이 그 미관스의 안민석의 관계자가 그 미관스 운영진인가로 들어가.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뭐라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봉주의 면회 일정을 안민석이 철저히 관리했어. 그래서 지가 면회시키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보낸 거야. 그리고 그 안민석이 이번 최순실 사건의 14년 결정적 제보자야. 찾아봐. 내가 왜 기억나느냐? 안민석이 그 김근택의 의원들은 면회 안 시켜줬어. 그래서 내가 그 안민석이 김근택의 의원들 면회 안 시켜줬다. 그 얘기를 내가 전해 들었어. 그래서 기억나는 거야. 주진우의 소스가 어디서 왔는지 감이 오지 않아? 골라서 받아줬다니까. 저기 징역 면회를. 완전히 안민석이 다 그 주도했어. 그리고 안민석이 그 뒤에 뭔가 이상한 행보를 보였어. 문재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어떤 행동을 했었어. 안민석이. 그게 언제였냐면 밖에서 이렇게 시끄럽지? 내 기억에 막 탈당 얘기 나올 때, 그 문재인이 당대표 하고 있는데, 그 무슨 탈당 막 바람이 불어. 탈당 바람 불 때 안민석이 문재인 뒤통수 까는 어떤 행동했어. 팩트인가요? 내가 팩트 아닌 거 얘기하는 거 봤어요? 응. 아니 내가 팩트가 아닌 거, 아니 내가 잘못 알은 거야? 안민석 아니야? 그때 정봉주 면회 모든 걸 결정했던 게 안민석 의원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어. 그때 우리 김근태 의원이 돌아가시고 그때 그 정봉주 부인이 낙검수 애들이랑 왔다 갔어. 그러면서 그때 안민석 얘기했어. 난 감옥을 가도 사실적시로 가는 사람이야. 높은맨님, 제 말을 못 믿겠어요? 면회 안민석이 전부 다 관장했어요. 예. 정봉주 면회를 안민석이 그걸 다 관리했다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받아주고 싶은 사람만 면회시켜줬어. 그래서 그때 떠던 말이 뭐였냐면 정봉주가 공천한다 그랬어. 그때 막 그 후보들이 그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정봉주한테 면회 갔다 와갖고 그거 인증해서 올리는 거, 그게 정봉주 공천이란 얘기가 돌았어. 그래서 내가 정확히 기억나. 정확히 기억나. 안민석이 그 지가 친한 의원들만 골라가지고 정봉주랑 면회시켜주고, 정봉주랑 면회한 다음에 갔다 왔다고 막 인터넷에 떠들었고, 그래서 감옥에서 정봉주가 공천한다 그런 말이 돌았어. 그래서 내가 안민석에 대해서는 눈여겨서 그때부터 봤지. 그전에는 국회의원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 안민석이 지난번에 그 문재인이 위기에 처하고 막 그 막 김한길하고 막 그 박지원이 문재인을 공격할 때였는데 내 기억에 분명히 문재인 편이 아니었어. 정확한 사건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 한번 찾아봐봐. 안민석이 막 탈당 러쉬가 일어날 때 그때 뭔가 엉뚱한 행동했어. 찾아봐봐.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방송으로 기사를 읽어주다가 이거 안민석이 정봉주랑 친한 애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방송했던 기억도 나요. 안민석이 정봉주랑 친한 애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방송했던 기억도 나.
가만있어 봐. 하여튼 안민석 문재인 뭔가 찾아봐. 내가 나중에 찾아보고 뭔지 내가 찾으면 내가 얘기할 건데 분명히 그때 안민석은 문재인에게 불리한 행동을 했어. 박지원 안민석 재보선 참패 충격 문재인 결단하라. 맞지? 그 기사 있지? 그치? 박지원 안민석 재보선 참패 충격 그 맞지? 그러니까 안민석도 재보선 참패 충격 문재인 결단하라 그거 맞지? 그러니까 박지원이랑 안민석이 그 문재인을 깐 거 맞지? 확실히 읽어봐봐. 또 뭐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잖아. 그 안민석이 14년에 최순실 정유라 게이트를 터뜨렸어. 14년에. 그 14년이면 언제겠어.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정신 한참 없을 때야. 그런데 안민석이 최순실 게이트를 터뜨렸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준 거야. 맞다니까.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기사 한번 볼까? 기사 저기 좀 줘봐. 좌우지간 지금 주진우가 주도했던 두 가지 뉴스 백선아 마녀사냥과 이 백선아와 서울대병원 마녀사냥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이게 중요한 건 주요 이슈를 가리는 본질을 흐리는데 악용된 건 분명해. 그리고 그 최순실 게이트의 맨 첫 번째 제보자는 안민석이었다. 그리고 낙곰수하고 안민석은 친했다. 뭐 그냥 그렇다는 거지. 걔네들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 안 했다? 내가 나쁜 놈이란 얘기는 안 했어. 내가 지금 안민석이 나쁜 놈이다 주진우가 나쁜 놈이다 그랬어? 아니야. 그냥 나는 팩트만 나열한 거야. 지금 주진우가 백남기 농민이 사망을 했는데 경찰의 폭력으로 죽었다. 이게 중심인데 진단서 문제 사망 진단서 문제를 제기했어. 그리고 나서 진단서 문제로 막 떠들면서 백선아가 마녀사냥 당했어. 2주 동안. 그러다 내가 참다 못해갖고 내가 뉴욕에서 백선아가 그런 사람 아닌 걸로 내가 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내가 뉴스를 했잖아. 팩트를 나열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선아 얘기가 딱 줄어들었어. 그게 내가 미국 가가지고 내 기억에 10월 초인가 그랬어. 그 뒤에 최순실이 뉴스의 중심이 됐어. 아니야? 내가 잘못 알은 거야? 내가 지금 잘못 알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기억이 조작돼 있나? 안민석이 민진모. 그래. 내가 그 안민석이 낙곰수의 정봉주 면회를 주도했던 애야. 그리고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14년에 우리가 막 세월호 싸움하고 있을 때 터뜨렸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 안민석이 정봉주의 모든 면회를 관장했던 게 팩트이고, 그리고 그 낙곰수 출신 주진우가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그 화려한 제보를 하면서 그 감옥에도 넣을 수 없는 최순실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고, 그냥 그렇다고. 있었던 일이. 예. 내가 지금 뭐 잘못 얘기한 거예요? 잘못 얘기했다면 내가 사과를 하고, 좌우지간 있었던 일은 그렇더라. 있었던 일은 그렇더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도 나왔어? 안민석 의원이 응? 낙곰수가 문재인 팬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낙곰수가 문재인 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지금 낙곰수 멤버들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그 착각으로 지금 낙곰수 출신들이 뭐라 그러면 막 따라다니고 있는데 님들이 지금 그래갖고 문재인 죽이는 거야. 자, 2011년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의 낙곰수를 엄청 띄우더라. 11월에. 그리고 김제동의 어록이라 그러면서 엄청 돌아다녔어. 그때. 그리고 김제동의 청춘 콘서트를 엄청 띄웠지. 그래갖고 낙곰수하고 김제동이 안철수를 엄청 띄워준 거야. 그러면서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아름다운 단일화 할 거라고. 그때 문재인 팬들이 막 낙곰수 그러면서 문재인에게 도와줄 거라고. 그러다 뒤통수 맞았잖아. 그치? 그러고 사라졌던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또 2016년에 17년 대선을 앞두고 김제동의 토크 콘서트 엄청 띄워. 김제동 발언만 딱 막 뽑아가지고 돌려. 그 다음에 지금 주진우, 김어준 엄청 띄워주고 있어. 우연일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재명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이게 우연일까? 역사는 반복돼요. 예. 자, 뭐 어저께 내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 예. 뭐 오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일 것 같으니까 예. 별론가? 별로 충격적이지 않나?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이 뭐? 최순실을 가려? 씨발. 누가 최순실을 가려? 최순실로 박근혜를 가렸지. 지금 최순실 뉴스를 가리고 있다고 떠드는 인간들아. 최순실이 뭘 가려? 최순실 뉴스로 박근혜를 살리고 있는데. 뭐 저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저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고. 그런데 좌우지간 내가 볼 때는 낙곰수 멤버들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대선으로 밀고 가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낙곰수 팬들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띄우려는 놈들이 분명히 있어. 이건 낙곰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볼 땐 낙곰수의 의지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확실하다고 내가 말 못하겠어. 그런데 정확한 건 지금 낙곰수 팬들을 이용해서 낙곰수 팬들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몰고 가려는 놈들은 분명히 있어. 난 그렇게 두고 옛날처럼 그냥 앉아서 당하진 않겠다는 거야. 내가 2012년에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더 세게 말 못한 면이 있어. 이번에는 내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나는 분명히 외칠 거야. 뭔가 이상해. 분명한 건 지금 낙곰수랑 친한 사람들이 문재인파가 아닌 건 확실해. 그걸 문재인 지지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지금 낙곰수에서 움직이는 멤버들이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 건 확실하다고. 그걸 문재인 팬들이 분명히 알고 그 힘을 그쪽에 몰아주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쟤네들이 이용하는 건 뭐냐? 문재인을 이용해서 이재명 파는 거야. 그게 새누리당이 썼던 방법이에요. 옛날에 한나라당 때 박근혜 팔아요 그러면서 이회창 팔고 박근혜 팔아요 그러면서 이명박 팔았어. 지금 그 방법으로 문재인 팬들이 되게 순진해. 정치판 잘 몰라. 그러니까 문재인 팬들한테 이게 문재인을 위한 거야 그래놓고 이재명 팔 거라니까. 걔네 분명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봐서 이건 분명한 거야. 자. 추미애가 야당 대표가 되면 세월호 진상규명한다며. 추미애가 야당 대표가 되면 사드 배치 당론으로 진행한다며. 김종인처럼 색깔 없이 굴지 않겠다며.
그러면서 추미애가 혼자서 탄핵 반대했단 거짓말 하더니 씨발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여러분, 물론 이게 망치가 대단하거나 망치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모르고 일단 위에서 오는 사인대로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딱 맞아지더라.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을 방송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내 심을 움직이는 놈들이 있더라. 그것들이 심리 전담반인 걸로 보인다. 그렇게 지금 인터넷 내 심을 이용해가지고 주요 이슈를 가리고 지네들이 띄우고 싶은 놈을 대선 후보로 띄우고 나중에 한 큐에 잡고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여기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아주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단내가 나고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힘들다는 걸 알고 가야 돼. 가고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번에도 봤잖아. 이 국정감사 9월 10월 어떻게 잡아제치는지 봤잖아. 이 중요할 때 어떻게 국민들의 눈가기를 딴 데로 돌리는지 봤잖아요. 우리는 언제든 이렇게 당할 수 있어.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망치 부인이 100% 맞냐? 제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이 깨어서 망치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언제나 감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옳은 길로 가야 돼. 우리는 저 정주영, 정몽준, 그리고 이 문국현, 안철수, 그리고 이번에 제3후보 또 이재명이야? 제3후보 띄워갖고 진짜 후보 잡아먹는 짓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맙시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봐선 어려워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승리가 가능하냐고 묻지 마라. 승리할 수 있다고 믿든 승리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러나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망치 부인이 이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봤어. 그 이전에 2002년, 2004년 그때부터 벌어진 일들 난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 정치판에서 언론이 띄우고 있는 자들의 과거도 알아. 그래서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굉장히 어렵겠죠. 이 과정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감옥에 또 갈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기보다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낙검수 1000만 팬들한테 짓밟힐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분명한 건 지금 낙검수는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널리 알리세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뭐 별로 감동이 안 됐나봐요. 자발적으로 추천하신 분들이 2700분밖에 안 되네요. 아까 시청하신 분들은 4000명 가까이 됐는데 1300명이 그냥 추천 안 하고 토낀 거야? 나 이거 오늘 장사 공쳤네 이거. 오늘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참세상님, 여비고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방송은 내일 망치부인 성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성주에서 성주 방송하고요. 하룻밤 성주에서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김천으로 갑니다. 성주에서는 5시부터 성주에서 5시부터 방송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김천에서는 2시부터 방송 시작할 거예요. 성주 김천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미국 갔다 온 보고대회 해야 되겠죠? 예, 성주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예, 내일 5시 성주에서 봬요. 감사합니다.